16번. 16번 보세요. 30분까지 풀고 나머지 10문제는 3교시 풀겠습니다. 오늘 40문제. 동의하시죠? 네. 불만이 있으면 100문제 풀 수도 있어요. 날 세기로 그냥. 뭐 여러분 집을 못 가든 내가 못 가든 간에 그죠? 여러분이 걱정, 지가 더 걱정이잖아. 차 떨어지잖아 나는. 그치? 서울까지 가려면 끊어지잖아. 예. 학원에 누워서 딱 아침 일찍 차 타고 가면 되잖아. 이 정도 열정이 있어야지. 자, 16번. 16번 갑니다. 자, 미질준 왕에 대한 설명으로 역사사실로 옳은 것. 당 태종이 붉은색, 자주색, 흰색의 세 가지 색으로 그린 모란꽃과 그 씨를 석 대를 보내왔는데 왕이 그 그림을 보고 말하였습니다. 이 꽃은 정령이 향기가 없을 것이다. 그리고는 씨를 뜰에 심도록 명하였다. 그 꽃이 피었다 지기를 기다리는데 과연 그 말과 같이 향기가 없었습니다. 누굽니까? 물어보는데요. 이거 모의고사 때 한번 풀었던 문제 기억나실 수 있을 겁니다. 선덕여왕의 직위삼사입니다. 일종의 예언을 한 거죠. 그 선덕여왕이 좀 뭐랄까요, 멀리 세상을 볼 수 있는 어떤 신미안이 있다고 하는 걸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왕에게 약간 이렇게 업시키려고 하는, 이게 직위삼사입니다. 첫 번째가 이제 모란꽃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영묘사에 대한 얘기. 영묘사.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도리천에 대한 얘기. 이 세 가지가 선덕여왕이 미리서 알고 예언을 했다는 겁니다. 자, 모란꽃에서는 꽃을 그리는 주변에 나비가 없다. 선물을 받았는데. 그럼 나를 갖다가 결혼하지 않는 여성이 또 향기가 있기 때문에 벌이나 꿀벌들이 찾아오지 않았다. 나를 약간 비난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뜻이죠. 그렇잖아. 꽃이 있으면 당연히 꿀을 딸기 해서 벌들이, 나비들이 막 올 거 아니야. 근데 꽃을 보내왔는데, 모란꽃은 있는데, 나비라든 꿀벌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나를 비아냥거린 거 아니냐. 실제로 모란꽃 씨를 뿌려봤더니 이게 나타나지 않더라. 나비와 꿀벌이 나타나지 않더라. 근데 실은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 당시 당나라의 꽃 그림에는 이걸 그리지 않았어요. 근데 본인의 능력만 가지고 체크를 했다 보니까 이런 에러가 등장했던 거예요. 영묘사는 좀 특이합니다. 절 이름인데요, 영묘사는. 선덕여왕 때 만든 절인데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겨울철인데 개구리 되게 시끄럽게 짖어댄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겨울에 동면을 해야 되는데 울고 있다는 얘기는 동면을 할 수 없는 환경이 됐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 누군가가 동면을 방해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 소식을 듣고 선덕여왕이 병사를 보내죠. 영묘사 부분에 여근곡이라는 곳에 보냅니다. 여근곡이라는 단어 알아두셔야 돼요. 여성의 신체를 닮았다 해서 여근곡이라 불러요. 여기 갔더니 진짜로 매복에 있는 백제 군사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가서 아웃시켰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으로 내가 얼마쯤 있으면 죽을 거야. 그래서 나의 무덤을 갖다 도리천에다가 무덤을 만들어서 여기 장례를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얘기했다고. 이것은 천국으로 가는 그 바로 계단이 도리천이거든요. 천국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자기를 묻어달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야. 나중에 봤을 때 진짜 그 자리가 그거였다는 걸. 직위삼사. 되게 자신의 똑똑한 영민한 모습을 보여줬다 해서 직위삼사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뭐 이게 나올 수 있고 이게 나올 수 있다. 어떤 게 나올든 간에 정답은 선덕여왕 선택지 하나 고르면 되겠지. 문제 지문 갑니다. 국사를 편찬하였다. 진흥왕 때 거칠부치. 아닌 거 아시겠죠? 두 번째, 영묘사와 항룡사 구충목답을 한다. 답은 2번이 돼야 되겠네요. 영묘사 나왔죠? 항룡사 구충목답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구급에 기본적으로 나온 게 뭐야? 항룡사 구충목답이 거의 대부분 답으로 떨어졌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영묘사가 나오면 어떡해? 선생님 처음 보는 절인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나올 때가 됐다. 이제는 항룡사 구충답을 버릴 때가 됐고, 출제자를 봤을 때
이것도 할까요? 수험생들이 물어본다는 거. 답은 2번이 돼야 됩니다. 오케이. 3번 갑니다. 대구 화산과 각관정이 3대목을 편찬하였다. 이건 진성요항입니다. 이거는 향가집입니다. 시중에 불려지는 노래를 갖다가 책으로 엮었다. 근데 책 제목이 3대목이다. 진성요항 시기에 봐봐. 신라 역사를 갖다가 지네들이 상대, 중대, 하대로 엮었다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3대로 엮었다 해서 3대목이라고 책을 만들었다. 책 제목은 3대목인데 이게 향가집이다. 네 번째 질문. 오원 태평성을 지어 당나라 고종에게 보냈습니다. 이건 진덕요항입니다. 됐죠? 진덕요항입니다. 오원 태평성 뭐죠? 당나라 고종에게 보내는 일종의 아부성 글이라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부성 글을 올린 거예요. 조선시대판 후민정음이야. 이해가셨죠? 뿐만이 아니라 신라의 연호를 버리고 당나라의 연호를 채택할 정도로. 오케이? 준동면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7번. 다음 글에 밑줄 친 부분의 내용이 가리키는 왕호는 뭔가요? 물어봤습니다. 왕호입니다. 그러니까 신라의 왕호가 있죠. 거서간, 암기하셔야 돼. 거차이마왕, 거서간, 차차웅, 이사금, 마리간, 그 다음에 왕, 이렇게 나오죠. 요건 누군지 다 아시죠? 지증왕이 처음으로 마리간에서 왕으로 변경되는 사실. 거서간, 차차웅, 요건 이제 무당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연장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나이를 많이 먹었다. 칸은 우리 북방 민족들이 짱 아저씨를 칸이라고 부르죠. 징기스 칸 하듯이. 예. 여기서 유래된 단어다 보시면 됩니다. 통치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죠. 가봅시다. 내용 갑니다. 이제 우리 신라는 낙동강 동쪽의 진한 지역을 거의 차지하고 왕위 계승도 박씨석 씨를 제치고 김씨가 독차지하게 되었다. 자, 13대 미추 이사금 때 처음으로 김씨가 왕위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빼앗겼다가 다시 지금 볼까요? 김씨가 독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김씨가 독차지한 건 언제부터냐고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이게 뇌물마리간입니다. 앞으로 박씨석 씨, 김씨에서 박씨석 씨가 제끼고 이제 김씨가 오로지 독점하게 됩니다. 이게 17대입니다. 봐, 그러면 처음으로 김씨가 권력을 잡았다가 14, 15, 16은 권력을 빼앗겼어요. 김씨들이 빼앗겼다고. 그리고 다시 17대 뇌물 마리간 시기에 다시 김씨들이 권력을 잡혀서 나라가 망할 때까지 다 김씨가 권력을 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의 대부분. 요거 물어보는 거야. 봐, 그럼 어떻게 뇌물 마리간이 정답이 떨어져야 되겠죠. 답은 그러면 어떻게 돼? 마리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정도로 문제 풀으셨는데 이게 나오면 여러분들이 틀리면 안 된다는 얘기야. 처음으로 김씨가 왕위를 차지한 건 뭐냐 물어본다면 미추 이사금이에요. 미추왕 시기에 쉽게 얘기해서. 그리고 빼앗겼다가 다시 뇌물 마리간 시기에 이제 오로지 김씨가 왕위 자리를 독차지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답은 마리간. 18번 문제 갑니다. 다음과 같은
백제 활동이 있었던 시기와 비슷한 세기에 이런 역사적 사실은 뭘까요? 백제는 마하라를 통합하고 가야에까지 지배권을 행사하였다. 중국의 요소지방, 산둥지방과 일본의 규슈지방으로 진출하였습니다. 이 정도면 되게 쉽죠? 아까 외웠죠? 4, 5, 6 백고신. 4세기 대표적인 백제의 건축왕 얘기합니다. 비슷한 시기의 역사 사실 가보겠습니다. 비슷한 시기라고 그랬습니다. 꼭 집어주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되게 두루뭉실. 4세기 언저리걸 다 알아야 돼. 중반에 언저리걸. 1번 가죠. 백제는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맺고 22담로에 왕족을 파견하기도 했습니다. 백제는 중국의 남조와 교류를 하고 22담로에 왕족을 담로 파견. 백제 지방관을 갖다가 담로를 파견했다. 무령왕이죠. 무령왕씨 몇 세기? 6세기. 6세기. 2번 가죠. 신라는 우산국을 정복하고 경상도 북부와 낙동강 이역으로 진출했습니다. 우산국 정복이 키워드입니다. 지증왕입니다. 신라, 지증왕. 5세기 말부터 이렇게 연결되죠. 지증왕 시기에. 우산국을 정복했다. 그 다음에 3번. 고령의 대가에는 소백산맥 서쪽까지 세력을 확장하였습니다. 고령의 대가 소백산맥까지. 이 소백산맥이 영남과 호남의 경계까지 온 거야. 되게 대가에 확장되겠다는 거야. 이게 5세기 후반 얘기입니다. 대가해가 땅을 되게 넓혀갑니다. 한 10년 됐나 벌써? 어디까지 나오냐면, 대가의 영토가 전라남도 순천까지도 나타나요. 순천의 유적지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전라북도 지역까지 올라갑니다. 전라북도, 동네 이름이 되게 오지인데, 기억이 안 나지? 무주, 진안, 장수. 생각이 안 났어, 갑자기. 전라북도 무주, 진안, 요즘에 군이죠.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그다음에 전라남도의 순천 지역까지도 대가의 유물들이 등장한 걸 봤을 때 대가의 세력이 되게 확장됐음을 갖다가 알 수 있다. 이것도 같이 메모해 놓으세요. 시험에 나왔을 때 대가의 현지를 우리가 분명히 집어낼 수 있어야 되니까. 4번. 지금 4세기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다 지금 5세기 거 나오고 있잖아요. 6세기하고요. 고구려는 불교를 받아들이고 율령을 반포했다. 소수리망 4세기.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 가장 가까운 것. 되게 이런 형태의 문제가 여러분을 되게 힘들게 만들죠. 1, 2, 3번을 전부 다 여러분이 분석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9번 갈게요. 19번. 발해 통치 조직과 관련 설명을 옳지 않는 것. 1번. 선조성과 중대성의 장관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정당성, 선조성, 중대성. 3성을 갖다가 얘기하죠. 그렇다면 선조성, 중대성 장관이 국정을 총괄하였다. 이건 틀린 지문이죠. 정당성이 국정을 총괄합니다. 정확하게 아는지를 물어보고 있죠. 삼성이 있는 건 다 알겠는데 어떤 사람이 가장 캡틴 역할을 하는지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정당성이 총괄합니다. 정당성이 선조성, 중대성을 컨트롤 타워를 가지고 있습니다. 1번 지문 틀린 점이 되겠네요. 두 번째, 관청의 명칭은 유교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육부라고 그러죠. 요걸 갖다 자사정, 요걸 우사정 이렇게 얘기하죠. 자사정, 우사정. 충부, 인부, 의부, 지부, 예부, 신부. 인의, 예지, 충실은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는 6가지 원칙 중에 하나거든요. 인의, 예지, 충신. 충인의, 지신 2개로 구분했다. 이렇게. 자사정. 이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본다? 행정의 일원화, 이원화? 이원화라고 얘기한다고. 행정의 이원화. 발해란 나라는 행정의 이원화 체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고려란 나라는 어떻습니까? 물어본다고. 고려는 행정의 일원화라고 얘기합니다. 행정의 이원화의 장점은 뭘까요? 독재를 막을 수 있어요. 어느 한 곳의 권력이 독점될 수 없게 양분시켜놨어요. 행정의 일어나는 단점은요, 독재를 할 수 있어요. 또 장단점을 또 봐야죠. 행정의 이원화를 하게 되면 행정의 속도가 늦어져요. 스피드가 늦어져요. 왜? 지명령계통이 2갈래로 나뉘어졌기 때문에. 근데 행정의 일어나는 장점은 뭘까? 스피드가 되게 빨라지는 거예요. 명령하자마자 바로바로 전달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장단점이 같이 존재하는 것. 유교식 명칭을 주로 많이 사용하다 발해가 충인의 지신. 그냥 발해라는 나라가 유교를 갖다가 받아들여서 되게 일상생활을 시키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번 당의 제도를 사용해서는 명칭과 운영에 독자성이 나타났다. 당 제도가 삼성 육부 제도잖아. 이걸 갖다 왔는데 우리식의 방식을 차용해 쓰고 있다. 자사정과 우사정이 각각 3부씩 나누어 만든 이원적 통치를 가지고 있다. 다 맞아요. 답은 1번 질문이 틀립니다. 발해 행정제도를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발해의 왕을 물어볼 수 있고, 발해의 예교관계를 물어볼 수 있고, 발해의 공주들의 무덤을 물어볼 수도 있고, 되게 다양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교재도 발해란 부분이 나올 텐데 계속 보셔야 돼요. 발해는 무조건 한 문제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어떤 게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문제도 많이 풀어보시고 교재도 계속 보실 것. 가장 좋은 방법은 교재를 보면 문제를 풀면서 교재를 볼 것. 그럼 훨씬 더 효율적이다. 문제를 적응 능력을 빨리 길러낼 수 있다. 문제를 보고 책을 보라. 20번. 다음 삼국시대 정치 발전과 관련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옳지 않는 것. 1번 가요. 무령왕 갑니다. 웅진, 공주로 도읍을 옮긴 후 백제의 중흥을 도모하였다. 웅진 천도한 사람은 문주왕입니다. 틀렸습니다. 1번 질문 틀렸어요. 몇 번? 20번. 계로왕이 전사하죠. 누구에게? 장수왕에. 계로왕의 아들이 문주왕이 되는 거죠. 이거 남천하였다. 남천시대라는 표현을 쓰죠. 남천이라는 남쪽의 수도를 정했다. 그 당시는 웅진 또는 웅주, 원래는 공주라고 얘기하죠. 충청남도 공주제를 얘기합니다. 작년에 장수왕, 계로왕 죽일 때 우리 책에 나와 있던 거 그대로 똑같이 낸 거 아시죠? 승려? 장수왕이 승려 도림을 갖다가 계로왕에게 스파이로 보내잖아요. 이 사람이 뛰어난 게 뭐죠? 박혁, 바둑을 되게 잘 둔다고. 이 계로왕이 되게 바둑의 치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둑 잘 둔다는 애들 다 궁궐을 불러서 다 격파하는 거야. 그런데 도림이라는 승려가 왔는데, 고구려 승려인데 의도적인 접근을 하죠. 되게 바둑을 잘 둔다는 소식을 퍼뜨리기 시작하는 거야. 계로왕이 되게 호기심 있잖아. 그럼 한번 나하고 겨뤄봐야지. 불러오잖아요. 박적을 두게 되면서 계로왕에게 군비를 증강시키고, 그 다음에 백성들의 노동력을 착취하게 되면서 민심을 흐리게 만들기 시작해. 결국 뭐야? 국방에 대한 마이너스 요소가 막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리고 도림은 장수왕에 도망가서 준비가 됐음 말리고 장수왕에 남아있어서 계로왕을 죽고, 그 아들 문주왕이 열심히 공주가에 도망가서 새로운 웅진 시대를 맞이해야 됐다. 이거 남천 시대가 남쪽을 천도하는 시대가 됐다. 계로왕 대한 얘기입니다. 1번 지문은 무령왕이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고국천왕 부자상속, 고이양 육자평, 16관등제, 백간의 공복을 제정했다. 지증왕 국호를 신라로 바꿨죠.
원래 나라 이름이 뭐였죠? 신라는? 사로. 사로. 통상 우리가 뭐 사로국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해서 한자인 신라라고 하는 명칭으로, 즉 한자식으로 바뀌었다는 뜻이죠. 이것들이 우리 뭐라고 그러죠? 지정왕의 한화 정책이라는 표현을 쓰죠. 한화 정책이란 한족의 문화를 적극 수용하는 정책을 펼치게 됐다. 그 결과 지명이 전부 다 한자어로 바뀌기 시작해. 한자어로 다 바뀌기 시작해. 옛날에는 순수한 우리 고유 말을 갖다가 다 바꾸게 돼. 지금 얘기하고 있는 미추홀이라는 단어가 한자가 아니겠지. 그 당시에 남아있는 얼마 되지 않았던 고구려식의 언어가 미추홀이라는 단어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국어학자들 또는 이제 국어를 전공한 친구들이 물어보면 옛날 그 영어 또 공부한 애들이 있거든요. 되게 관심 있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지정왕 시기에 신라어가 전부 다 한자식 명칭으로 바뀌기 시작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문제 21번 가죠. 다음 사건이 발생한 시기에 발해에서 있었던 사실로 가장 옳은 것. 대무해가 장문유를 보내. 대무해는 발해의 무왕입니다. 무왕의 아버지는 대조영입니다. 무왕의 아들은 문왕입니다. 그래서 이 정도 순서를 잡아야 되겠죠. 대조영, 무왕, 문왕 이 정도 잡아야 되겠죠. 이 대조영과 문왕은 가장 대표적인 게 대당 강경책을 펼친 인물이에요. 당나라가 고구려를 멸망시켰다는 뜻이죠. 곧 이네들은 고구려의 후손이라고 보는 거예요. 아니, 자기 고국, 모국을 멸망시켰기 때문에 당나라에 대해서 대당 강경책을 펼칠 수밖에 없는 거지. 그 영향을 받았던 문왕은 어떻게 펼쳤을까? 애교 정책을 갖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이 만들어낸 단어입니다. 초저구친입니다. 문왕 초기에는 당나라에 대해서 적대시, 후반에는 친교 정책을 펼쳤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초저구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다 보니 문왕 후기가 되면 당나라의 제도와 문화가 본격 유입된다고 이렇게. 이게 되게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그래서 문왕 시기의 예교 정책은 초저구친이다. 초반에 적대시, 후반에 친교가 된다. 왜일까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발해의 지정학적 이치를 보면 특별하게 특산물이 엄청나게 쏟아지는 게 아니에요. 최소한 어떻게 수입하고 수출하고, 즉 무역이라는 걸 통해서 통상이라는 통해서 여러 나라와 함께 통상으로 부족한 걸 메꾸고 남는 걸 수출하는 방식을 택하는 거거든. 발해가 가장 수출할 수 있는 물품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말입니다. 말. 그 다음에 단비 가죽이에요. 그러니까 쪽제비과 동물, 되게 조그만 동물이 있는데 되게 털이 되게 꼼꼼하게 밖에 있어서 겨울에 이 뭐라 그러지 이거? 목도리 있죠? 네, 목도리로 되게 활용 가능성이 단비 가죽이거든요. 말과 단비 가죽을 주로 당나라에 수출해 먹는 거예요. 수출하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근데 좀 아이러니가 있잖아요. 지금 말은 내조의 용도로 쓰잖아요. 경마 용도로 쓰잖아요. 근데 그 당시 말은 군사용이잖아요. 근데 당나라는 적국이잖아요. 우리 고구려를 물리친 무도한 나라가잖아요. 도덕이 없는 나라잖아요. 근데 발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들한테 군사를 증강시켜서 말을 수출한다? 약간 이해가지 않는 부분이잖아. 도대체 이게 뭘까? 이때 당나라는요, 고구려 유민 중에 이정기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정기라는 사람이 반란을 일으켜요. 그리고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말을 갖다가 이정기한테 수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 역사 당서에는 당나라에다 말을 수출한 거야. 그 기록이 맞지. 그런데 엄격히 따지면 우리가 생각해봐. 우리가 북한에다가 우리 최고의 무기를 수출할 수 있어? 북한이 달라한다고 줘? 억만금을 준다도 못 주지. 우리 핵심 무기를 줄 수가 없잖아. 군사 기술을 줄 수 없는 거잖아. 그와 같은 논리를 보자면 당나라에 대한 말을 수출한 게 아니라 당나라 밑에서 군사 구태를 통해서 권력을 잡고 새로운 나라 고구려인들이 이렇게 직결돼서
세운 나라가 있다고. 그게 이정기라고. 그 이정기 부대에다가 나를 수출했던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7급에 막 나와요. 7급 문제가 없어졌잖아요. 9급에 나왔을 때 이정기라는 사람 나왔을 때 기억하시라고 선생님 수업 시간 했던 것들. 아, 당나라에 말을 수출했을 때 당나라가 아니라 정작 수출한 것은 당나라 내에 있는 새로운 나라, 신나라가 만든 그 신나라에 이정기 부대가 있었다. 이정기 수출한 거야. 결국 뭐야? 이정기 부대와 발해는 같은 동족이야. 그럼 어떻게 당나라를 견제할 수 있는 거야. 쌍방이 양쪽에 견제할 수 있는 거야. 그렇지 않겠어요? 당나라가 일방적으로 어느 한쪽으로 공격하고 어떻게 되게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거예요. 군사력을 동원했을 경우. 예. 쌍동 작전이 가능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게 처음에 나와야 돼. 왜 이런 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 그죠? 선생님 출제전으로 가면 막 이런 거 막 내버릴 거야. 씨. 다 틀리라고. 그럼 더럽게 많이 먹겠지. 어떤 새끼가 내는데 더럽게 문제 더럽게 어렵게 냈다 막 엄청 쏟아지겠지. 기 막고 있으면 되잖아. 들은 적이 없다. 본 적이 없다. 다 막으면 되지. 자, 대무예가 장문윤을 보내 덩저우라고 얘기하죠. 덩저우의 지사 이준을 공격하자 당이 문애를 보내 병사를 징벌하여 토벌하게 하였다. 이에 김사란을 신라로 보내 병사를 일으켜 발해 남쪽 국경을 공격하게 했다. 김사란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김사란 21번이죠. 성덕학신의 인물입니다. 자, 우리 나당 전쟁을 우리가 겪었잖아요. 그죠? 앞에. 그지? 신라가, 당나라가 나당 전쟁을 통해서 앞으로 신라와 당나라는 60년 동안 적국이 된 거예요. 60여 년간. 적국이 되는데 갑작스럽게 당나라에서 군사를 동원시켜서 발해 남쪽을 공격해달라고 요구합니다. 그래서 성덕왕 군사를 모아서 김사란을 보내서 공격하게 만들었다. 근데 공격은 그냥 폭설내서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결국은 실패하고 말았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쉽게 얘기해서 발해란 나라가 여기 배를 이용해서 덩저우를 공격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당나라는 신라하고 전쟁을 또 되게 원수지간이 되어 있지만 자기들이 불편해졌잖아요. 신라 요청해서 발해 남쪽을 공격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때 성덕왕이 이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김사를 여기 파견했다. 그런데 폭설로 인해서 성공을 이루지는 못했다는 뜻이에요. 이걸로 인해서 신라와 당나라의 전쟁 관계에 원수지간에서 다시 나당이 손을 잡는 결과를 취했다고요. 원수지간에서 힘을 합쳐야 되는 상황을 받겠다고요. 신라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같은 동족이라고 생각하지만 발해의 세력이 커졌을 경우는 되게 이협 요소가 될 수 있어요. 신라 이협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러겠죠? 이협 요소가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발해는 또다시 여기 일본, 그 당시 애라고 하겠죠. 애와도 동맹관계를 맺어서 신라를 견제하고 있었어요. 신라 입장에서 어떻게 당이라는 나라를 끌어들여야만이 자기들의 안위를 어느 정도 지킬 수 있었던 예기적 논리가 이렇게 결합되기 시작했어요. 자, 그럼 우리 시험 요소는 이거죠. 김사란에 대한 얘기를 던지면 성덕왕 시기를 물어볼 거란 얘기거든. 그 다음에 발해는 무왕을 물어볼 거란 얘기거든. 성덕왕 시기에 업적을 물어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무왕의 업적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발해 무왕의 업적도 물어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성덕왕 업적이 대표적으로 시험 나올 수 있는 게 딱 정해져 있죠. 나당 전쟁을 통해서 되게 흐트러졌던 외교 관계가 다시 손을 잡게 됐다. 그 결과 당나라의 관계가 원만하게 자리를 잡게 되었다. 오케이? 성덕왕 시기에 어떤 일이 있습니까? 물어본다는 겁니다. 다시 볼까요? 외교가 재개됐지. 재개됐고, 신라에 공부 잘하는 애들이 모이는 곳이 어디죠? 국학이죠. 국학에
공자의 하상이 안치된다고. 다르게 보면 국교가 재개됐음을 의미합니다. 공자는 중국 사람이잖아요. 신라의 대학에다가 공자의 하상을 안치한다는 얘기는 국교가 재개됐음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공자의 제자들까지 하상을 다 같이 안치해요. 뭐 10제자, 뭐 72제자, 제자를 다 안치해서 즉 유교 국가를 갖다가 상징적으로 드러냅니다. 무왕은 업적은 결국 뭐야? 되게 공격적인 전투에 되게 많이 나서게 되거든요. 무왕에 대한 얘기 하나씩 골라가면 됩니다, 여러분. 문제 풀어보죠. 자, 무왕에 대한 얘기 고르면 되는 겁니다. 발해 무왕. 1번 부족을 통일한 여진족을 침략으로 멸망하였다. 이건 926년 발해 멸망입니다. 926년 발해 멸망입니다. 여기 마지막 왕이 대인선입니다. 대인선.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대인선 때 멸망했다. 발해가 대인선에 의해서 멸망됐다. 누구에게? 야율야복이에게. 야율야복에서 호란성이라는 궁궐에 이제 호란성에 있었는데요. 호란성을 갖다 포위합니다. 호란성을 포위하고 대인선을 잔혹하게 왕족들을 같이 죽여버립니다. 이때 대인선은 위험한 상황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왕자들 갖다가 발해 왕자들 고구려로 보냅니다. 그래서 고구려에서 어떻게 고구려인들을 갖다가 수용하죠. 수용합니다. 이게 누구죠? 고려에서 수용합니다. 이때 왕건입니다. 그래서 발해 왕자, 대광현 등을 왕족과 귀족들을 백성들을 수용한다. 그래서 발해 왕자, 대광현 등 왕족과 그다음에 귀족과 일반 백성들을 다수가 고려를 찾아오게 되고 왕건이 이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국경선 근방에 쫙 포진하게 만들어줘요. 국경선 근방이 쫙 만들어진다고. 다르게 표현하면 왕건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였겠죠. 그런데 실상은 되게 고민이 많지 않았을까요? 왜? 거란족이 날로 커져가고 있어요. 거란족은 경계의 대상이에요. 같은 동족에서는 발해도 먹어버렸어요. 발해 유민들 받아들이긴 들었지만 앞으로 걱정이 뭐야? 거란의 성장이에요. 거란의 성장이에요. 그 여지없이 어떻게 우리 고려라는 나라는 거란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왕건은 선택의 여지 없이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되게 고민 많이 했을 거라고. 책에는 고민거리 나오진 않지만 선생이 왕건이라면 고민하지. 자, 같은 민족을 받아들여서 보여주는 건 좋긴 한데 앞으로 성장하고 있는 발해를 우리 어떻게 뒷감당하겠는 얘기야. 이건 되게 고민거리가 아닐까? 이정자라고 생각한다면 이런 고민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왕건이라도 고민하지 않을까요? 이들이 아니가 중요한 우리나라의 아니가 더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고민 되게 많이 했을 것 같아요. 결국은 우리 거란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죠? 성종 때 거란의 공격을 받아서 서희가 가가지고 말 잘해가지고 강동주를 획득하긴 하지만 2차, 3차 때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됩니다. 자, 1번 부족을 통일한 여진족의 침략을 멸망하였다. 거란족의 침략을 멸망했다고 발해가요. 두 번째, 중국인들이 희동성교에 부를 정도로 전성기를 맞이했다. 이건 선왕입니다. 선왕입니다. 선왕. 희동성국은 선왕입니다. 희동성국 이랬던 선왕은 최고 전성기 발해의 왕입니다. 최소 전성기 왕이다 보시면 돼요. 영토가 최대 영토였고 지방 행정제도가 완비됐죠. 5경 15부 60이 주고 완성됐던 선왕 시기. 최고의 전성기입니다. 3번 당과 친선관계를 맺고 신라도를 통해 대립관계를 해소하였다. 문왕입니다. 문왕입니다. 당과의 친선관계를 맺고 신라도를 통해 대립관계를 해소했다. 자, 문왕 봐보시죠. 문왕은 초조구친이에요. 당나라뿐만이 아니라 신라에 대해서도 초조구친입니다. 자, 문왕 시기예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여기가 남경이야. 5경 중에 남경이라고. 5경 중에 여기 동해안 누출 타면서 신라로 오는 거예요. 경주까지 오는 거예요. 이렇게. 남경은 오늘날에 함경도 북청으로 추측됩니다. 북청. 우리가 잘 가보지 않기 때문에 잘 익숙하진 않죠. 대신에 사자춤은 있어요. 북청에 사자춤을 추는 게 민속놀이가 하나 있긴 하거든요. 남경을 통해 이렇게 가면 동경이 있죠. 동경 어디를 수출하나요? 여기 일본 애들한테 수출하는 게 동경이죠.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5경을 만든 이유는 뭐겠어요? 정치적이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적 이익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발해라고 하는 나라가 되게 이 지역이잖아요. 오늘날에 만주 지역이잖아요. 되게 척박한 땅이에요. 생산량은 적지. 그럼 최소한 우리 특산물을 갖다가 팔고 필요한 물품을 수입해서 써야 되는 것들이죠. 그래서 수도를 5경, 즉 실크로드를 5개를 만들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훗날 안녹산이 난이 날 때도 실크로드를 통해서 당나라에 물건을 수출할 정도예요. 예, 그만큼 발해 무역로에 대한 부분이 되게 비중 있게 다뤄진다는 것도 같이 잡아주셔야 됩니다. 4번 중국과 대등한 지 있음을 과시하기 위하여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다. 인안 무왕식의 연호가 인안입니다. 독자적인 연호죠? 답은 4번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22 갑니다. 고대 경제 파트로 이제 갈 거예요. 봅시다. 다음 내용과 관련된 문서의 내용이 아닌 것은 통일신라 사회를 밝혀줄 가장 구체적인 자료로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을 받았다. 이 문서에 의해 신라의 촌락사회, 지방 통치제도, 토지제도, 조세제도 및 가족관계 분야에서 특히 연구의 진전을 이뤘습니다. 너무 시험에 많이 나왔던 민정문서에 대한 얘기입니다. 민정문서. 어디서 발견됐나요? 서원경에서. 서원경은 오늘날이 어딘가요? 청주입니다. 다 시험 문제야. 다 시험 문제라고. 이거 남기합시다. 우리가 민서청이야. 민서청이야. 민정문서, 서원경, 청주. 자, 이게 왜 중요할까? 신라 역사를 보다 보면 1000년을 유지했는데 백성들로부터 세금을 어떻게 걷었는지 기록이 전무한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야. 기록이 없어요. 1000년을 유지했다면 당연히 이렇게 국가를 1000년을 유지했다는 얘기는 그만큼 백성들로부터 세금도 걷었을 거고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월급도 줬을 거라는 얘기. 월급으로 노급이니 뭐 시급이 막 나와 있으니까 좀 알겠는데 이 세금에 대한 기록이 전무한 거야. 그래서 처음으로 일본 정창원이라고 하는 것에서 문서고에서 이게 발견된 거예요. 정창원이라는 건 절 이름인데요. 그 왕실 기록들을 보존하는 겁니다. 가장 상위급에 해당되는 가치 있는 물품들을 보관하는 장소로 보시면 돼요. 왕실들의 물건을 보관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엄경본에서 하엄경을 책에서 이게 여기 쏟아져 나온 거예요. 하엄경은 너무 많은 책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하엄경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엄경 안에 있는 이 메모지가 훨씬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게 일명 우리가 말하는 민정문서입니다. 민정문서를 분석해봤다는 거죠. 자,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나오더라. 민정문서 내시령답. 관리들이 땅이에요. 내시령답은. 그 다음에 간모전답, 관청이 소유돼, 관청의 운영비로 쓰는 거예요. 경비를 갖다가. 촌주는 촌주이답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촌주가 필요한 논이란 뜻이에요. 생산량의 일부를 촌주에게 월급 몫으로 나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볼까요?
내실형과 간모답은 촌주가 소유한 토지다 하면 안 되겠죠. 그 중에 촌주 이답만이 촌주, 생산량 일부 촌주의 몫으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앞에 내실형 답하고 간모전 답은 전혀 다른 별도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내실형 답은 관리들에게, 그 다음에 간모전 답은 관청의 경비를 쓰는 거야. 앞에 두 개 지문 여기에 같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뜻이야. 촌주의 몫으로 가져가는 촌주를 위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밭전이잖아. 밭에 물이 흐르면 되면 이게 논이 되는 거야. 우리만이 쓰고 있는 되게 이상한 한자입니다. 중국에는 없는 한자로 얘기하거든요. 아니, 우리가 밭전자는 밭인 줄 다 알잖아. 근데 논을 어떻게 표기하지? 논에는 어떻게? 물이 흐르면 되는 거잖아. 이게 물 숫자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이게 한자로는 답이 되고, 우리말로 논이 되는 거야. 촌주 답은 촌주를 위한 논이다. 생산량의 일부를 촌주에 얼굴을 주는 용도다. 1번 좀 바로 틀렸어요. 되게 디테일한 거 잡아야 돼요. 나머지 다 맞겠죠? 구둥호제에 의하여 중하호에서 하호까지 보이고 있고요. 서원경과 그 주변 촌락들에 대한 문서를 3년마다 작성했습니다. 여기요. 청주 잡아야 돼요. 서원경, 청주야. 가끔 함정이 어디로 쓸까요? 충주라고 하면 안 된다. 충주는 중원경이야. 오케이? 중원경은 시험에 나올 수 있는 장수항 능비겠죠. 장수항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는 게 중원 고구려비 또는 충주 고려비. 착각하면 안 됩니다. 충주, 청주 완전히 달라요. 신라가 통일되고 난 다음에 오경제도를 만든단 말이야. 오경제도를 하다가 그 중에 시험에 가장 잘 나오는 게 서원경, 그 다음에 중원경이란 말이야. 오케이? 잡으시죠. 4번 뽕나무, 잣나무 등의 수가 기재되어 과세의 대상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온갖 것을 전부 다 기록했다. 모든 걸 다 세금을 징수했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3번 다음 보기에 통일신라 시대의 경제제도를 시간 순서로 바르게 나열하는 것. 통일신라의 경제제도의 시간수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녹봉 얘기입니다. 월급 얘기입니다. 시험이 신라 거 나올 수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고려 거 나올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조선 것도 나와 있어요. 다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신라, 고려, 조선 한 칠판 하나에 쫙 나열하잖아요. 이걸 전체 다 알아야 된다. 자, 봐봐. 쉽게 보자. 월급 한번 봐보자. 신라의 월급. 처음 월급 나오기 뭐가 나와야 돼? 노금 나올 거 아니야. 거기서 뭐 나와? 시금 나오잖아. 시금은 누구에게 주는 거야? 왕족들 품위 유지. 오케이? 그 다음에 전쟁에 나서 공을 세운 사람들. 이걸 뭐라 불러? 전공자들 주는 거야. 이걸 시급이라 불러. 자, 노급은 관리들에게 주는 거잖아. 그죠? 이게 전기라 보시면 돼요. 전기 중퇴하대가 달라지니까. 자, 노급은 뭔가 보십시다. 관리들에게 소유권을 주나요? 수조권을 주나요? 수조권 줍니다. 소유권 주면 그 땅은 관리의 몫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 땅은 우리가 무한하지 않아요. 땅이란 건 유한해요. 우리가 공장에 찍어내는 게 아니에요. 땅은 유한하다고요. 수조권을 주는 거 또 뭘 가져가죠? 노동력도 가져간다니까. 자, 봐. 선생님이 인천시에 책임자 관리로 왔습니다. 당연히 월급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생산된 일부를 갖다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수조권을 가져간다. 생산된 양의 일부로, 자 봐봐. 이 땅에서 쌀이 1000석이 나온다면 내가 가져갈 세금을 내 몫으로 50석이 되면 50석만 가져가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국가에 세금 내면 되는 거야. 이걸 수조건이라고 해요. 세금을 걷어들일 수 있는 권한이다. 수확량의 일부를 나의 월급 몫으로 가져간다. 그런데 선생님 집이 인천이 아니라 부평이다. 근데 부평에 선생님 땅이 10만 평이 있다. 근데 우리 집 노비 10명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근무하고 있는 인천 지역에서 노비를 한 100명 끌어다가 부평에다가 내 농장에다가 투여시킨다.
뭐야? 노동력을 내가 쓸 수 있다는 거야.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 뭐라고 한다? 노급이라고 한다. 그럼 가져가는 양이 많아요, 적어요? 되게 많이 가져갔잖아. 그치? 월급도 많이 가져갔고 노동력까지 착취해서 가서 써먹고 자기 땅에 써먹잖아. 그래서 통일이 완성되고 난 다음에 신문왕은 이걸 못마땅히 생각한다. 바꾸지. 뭐로 바꿔? 관료전을 지급한다고. 관료전을 지급한다. 그래서 뭘 폐지해? 노급을 폐지해. 다르게 표현은 뭐야? 수조권만 주겠다는 뜻이야. 관료전을 준다는 얘기는. 대신 노동력을 가져가지 말라는 얘기가 되는 거야. 잡았잖아요. 하대 가면 어떻게 해요? 왕권이 약화되고 신권이 강화된다고. 그럼 어떻게 해요? 신권은 더 많이 가져가고 싶어 하지. 사람 욕심이. 다시 뭐로 복귀되는 거야? 노급이 부활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돼? 노급이 부활되고 관료전은 폐지돼야 되겠지. 이거 수십 번 했던 것들, 이건 잡으셔야 돼. 기본적으로 잡아야 돼. 고려권은 생략합니다. 고려 이게 또 나올 거니까. 기억 잘 하시면 돼요. 자, 이걸만 가지고도 풀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오케이? 순서 물어보는 거니까. 항상 이거 가지고 말짱 치신다? 신문학대 관료전이 먼저입니까? 노급 폐지가 먼저인가? 관록이야. 정치는 관록이 있어야 돼. 경험이 있어야 된다고. 외우시라고. 관록이라고. 관료전을 지급했기 때문에 노급을 폐지한다고. 관록이야. 선호하게 잡으셔야 돼. 함정 많이 팔 거야. 문제 가봅시다. 기억번. 귀족들의 반발로 관료전을 폐지하고 노급을 다시 지급했다. 여기죠? 경도왕이죠. 적으면 돼. 1번 기억인가? 네, 기억 기반에 경도왕 적으면 돼요. 중대 마지막으로 넘어가고 있죠. 두 번째 질문, 니은번. 노급을 폐지하여 기업들이 경제적 기반을 약화시키고 해마다 간등에 따라 조를 차등 적어봐야겠다. 신문왕이네요. 아까 점검 적었죠? 신문왕 적었죠? 신문왕이네요. 이렇게. 디귿번. 왕토 사상에 입과해 모든 백성들에게 정전을 지급했습니다. 자, 빠져있는데요. 정전은 성덕왕 때입니다. 성덕왕 때입니다. 봐봐. 성덕왕의 후대가 경덕왕이에요. 경덕왕의 후대가 해공왕이에요. 그래서 암기도 하셔야 됩니다. 암기하면 방금 가르치잖아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여기 계실 거예요. 성경책을 열심히 읽으면 지혜가 생깁니다.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독교인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기독교인 손 한번 들어봐 줄까요? 좋죠. 안 좋아? 아니 성경책 읽으면 지혜가 쌓인대잖아. 안 쌓여? 저 특이한 친구네. 자기 전공에 확 해주더니 성경책 열심히 지혜가 쌓입니다. 순서라고요. 중대 마지막이라고. 순서 물어본다고. 성덕왕, 경덕왕. 성덕왕 때 정정지급. 경덕왕 때 방금 했던 이야기죠. 노급이 부활되고 관련이 폐지된. 순서 잡으면 된다 얘기입니다. 니을 1번. 관료들에게 관직의 높낮이에 따라서 차등을 두어서 조세 징수환이 가능한 토지 관료전을 주었습니다. 관료전 아까 방금 얘기했던 신문하게 된 얘기입니다. 제일 빠르죠. 지금 앞에 전기권 전혀 안 나왔잖아요. 순서를 물어보면 어떻게? 니을, 그죠? 디귿, 그 다음에 니은, 기억. 그래서 답은 4번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도표를 그래서 여러분 만들고 써볼 수 있어야 된다. 쓰지 못하면 자기 실력 아니다. 오케이? 안 보고 막 쓸 수 있어야 돼. 이거 신라권 했지만 나중에 고려 것도 하셔야 되고 조선 것도 다 하셔야 돼요. 조선의 월급제도 고려의 월급제도 다 잡으셔야 돼요. 시간 있으면 다 했으면 좋겠는데 이건 이론 시간에 하겠습니다. 네, 너무 양이 많아 방대해진다. 이거 하나 하려면 어떻게 한 30분, 40분 걸려요. 시간 다 잡아먹어서 안 돼요. 신라, 고려, 조선 하나로 다 묶어야 돼. 이렇게 A4 한 장에 이렇게 가로로 해서 쫙 적을 수 있으면 돼. 그게 자기 실력이야. 24번. 다음 가에 들어갈
나라의 대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장보고는 여기로 돌아와 흥덕왕을 찾아보고 말하기를 중국에서 널리 우리나라 사람들을 노비로 삼으니 청해진을 만들어 적으로 하여금 사람들을 약탈하지 못하도록 하기를 원하는 바이다 라고 했다. 청해는 가해로의 요청으로 지금의 안도를 말하는데 대왕은 그 말을 따라 장보고의 군사 10,000명을 거느리고 해상을 방비하게 하니 그 후로는 해상으로 잡혀가는 사람이 없었다. 가에 들어갈 나라에 대한 대무의 설명으로 옳은 것, 틀린 것 그랬죠? 신라죠? 1번 당가의 관계가 긴밀해진 무역이 번성하였다. 맞죠? 산둥반도 양쯔강 하울에 신라방을 설치하기도 하였다. 신라인들이 거주하게끔. 이슬람 상인이 울산까지 와서 무역을 하기도 했던 기록이 남아있다. 4번 산둥반도 즉 덩저우에 발해관을 설치한 사람은 발해무왕입니다. 8세기에 발해무왕입니다. 되게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발해무왕 시기에 산둥반도를 점령하고 거기에 발해관을 설치했다. 발해관이라면 무역소라고 적어놔야 돼요. 무역소. 무역소다. 무역소. 무역을 하는 관청이다. 무왕 때 무역소를 만들었죠. 발해관을 만드는데 그의 아들 문왕 때 활성화시켰다 적어놔야 돼요. 설치는 무왕, 활성화는 그의 아들 문왕. 그 문왕 중에서도 문왕 후기에 발해관이 활성화된다. 아까 얘기했잖아. 문왕의 대의 정책은 뭐라고? 초적 후친이라고. 초반에는 적대점, 후대에 가면 친교 정책을 펼쳤다.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진도가 안 나가? 그렇게 늦다? 목표가 달성돼야 되는데 갈수록 스피드가 떨어지지? 25번 갑니다. 스피드 내볼게요. 큰일인데. 다음 밑줄 친 이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 이 나라에서 만들어진 두 분의 부처가 나란히 앉아 이불병자상 밑줄 그어야 돼요. 이불병자상 하면 발해가 떠올라야 됩니다. 발해 불교사. 고구려 장식을 개성한 것으로 현재 일본에 있으며 수도인 상경에는 당해 장안성의 도루망을 번뜬 주작대로가 있습니다. 옳지 않은 거 가봅니다. 말의 주요한 수출품이다. 맞죠? 말을 수출한다고 그랬죠. 추가 뭐 하나 더 있다고 그랬지? 여기 목도리 만드는 거 여성들. 단비가죽. 플러스는 단비가죽. 플러스 단비가죽. 두 번째, 거란의 침략을 받아 멸망하였다. 맞죠? 아까 누구라고 그랬죠? 거란의 야율야복이. 호란성에서 포위되다 잔혹하게 죽음을 당했다. 야율야복이에서 야율야복이라는 사람이죠. 3번, 당과 교류하면서 빈곤과 학자를 배출하였다. 맞죠? 몇 명 정도 배출했나요? 대략? 10명 정도. 신라는 90명 정도가 배출되었다. 그 신라인들이 훨씬 합격자가 더 많았다. 4번, 동해를 통해 일본과 무역을 전개했다. 5경 중에 동경이에요, 남경이에요? 아까 했잖아. 동경이라고. 동경을 통해서 일본과 애를 통해서 교류하였다. 그러니까 5경이 있잖아. 그지? 5경 중에서 동경을 통해서 일본과 교역했다. 남경을 통해서 신라와 교역을 했다. 이 정도는 알아야지. 그지? 5번. 9세기 들어서 비로소 신라 상설교통도를 만들었다. 9세기가 아니라 8세기예요. 8세기. 8세기. 문왕식입니다. 문왕이 8세기 왕이기 때문에 문왕식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남경. 신라도를 만들었다. 이치가 어디라고 그랬죠? 한경북도 북청. 북청을 통해서 신라까지 무역을 하게 됐다.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일부러 질문을 되게 많이 만들어놨어요. 발해가 되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26번. 다음에 나타난 신라 제도의 설명으로 옳은 것은 최춘이 남낭비 서문에, 이거 나올 때가 됐다고 얘기했어요. 일부러 만들었어요. 남낭비 서문 밑줄 그어야 돼. 하랑에 대한 얘기야. 하랑에 대한 얘기 글을 적었는데 비문으로 남기지 않고 삼국사의 기록이 남아있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최춘하면 4개의 비석이 있잖아요. 그거 이해해 나올 수 있는 게 남낭비문이라겠다. 삼국사기 기록에 나온 내용이다. 자, 최초의 남낭비 서문에 우리나라는 현명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일컬었다. 근본적으로 유불선을 삼고를 이미 자체내에 지으니요 모든 생명을 접하여 저절로 감화시킨다. 모든 악한 일을 짓지 않고 모든 선을 일을 받들어 실행함을 축건태자의 교와 같다 했습니다. 하랑도에 대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면 되겠습니다.
1번 진왕 때 인재 양성을 위해 국가적인 조직으로 개편되었다. 빙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진왕이 이렇게 필요한 이유가 뭘까요? 전쟁의 harang도가 필요하였죠. 본격적인 체제로 안쪽으로 이렇게 개편해서 들어오기 시작한 겁니다. 틀린 거 같죠? 2번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 이건 하백회의를 얘기하죠. 3번 관등 승진의 상한선을 야찬까지 두었습니다. 육두품의 상한선이 야찬입니다. 그죠? 이건 뭐죠? 골품제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신라의 골품제. 사랑제도가 아니죠. 4번 가옥의 규모와 장식물, 수레 등 신라인의 일상생활까지 규제하는 기준이 이거 골품제도입니다. 골품제도.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7번 다음에 설명할 게 무엇일까요? 신라의 신분제도로서 왕권을 강화하며 각 지방의 족장 세력을 통합하는 과정에서 성립되었다. 혈연에 따라 사회적 제약이 가해지며 신라사에서 개인의 사회활동과 정치활동을 범위까지 제한하였다. 마찬가지 골품제도입니다. 다 맞으라고 주는 문제 되게 쉽게 내봤습니다. 28번 문제. 남할여초 지방에 남할여초 지방사에 일어나고 있는 상황을 잘못된 것을 골라주세요. 1번 중앙정부의 가옥관 수치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그렇죠. 신라말 고려초라는 뜻입니다. 신라말 고려초의 상황 얘기. 중앙정부의 가옥관 수치로 농민의 부담이 가중되었다. 옳고요. 두 번째, 지방의 통제력이 약화되면서 호족이 성장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지방 세력이 약화된 게 지방 세력이 강화돼서 대신 약화된 건 뭐야? 중앙정부가 약화된 거야. 중앙정부가 약화되고 지방 세력이 강화되면서 호족이 성장할 수 있는 거야. 2번 질문 틀린 거예요. 반대로 들어가야 돼. 3번 육두품 응가하면서도 지방 호족과 연계하면 사회 개혁을 추구했다. 4번 촌주를 중심으로 촌락 행정을 주관하고 지방 간의 통제를 받는 지배체제가 강화되었다. 다 맞습니다. 2번이 틀린 질문입니다. 여기까지 시작합니다. 마지막 문제 2번이 정답 맞나요? 2번이 정답 맞나요? 2번이 정답 지방 행세력이 약화됐으니까 어떻게 지방에서 생산할 수 있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